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5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모니터하고 있는 엄재희 활동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왜냐면 유튜버 엄재입니다. 꼭 그렇게 약간 순서 유튜브 하긴 하죠. 유튜버입니까? 저희 빵뉴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튜버야? 자, 저기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항상 추석에 설이라 그러고 설에 추석이라 그러고 헷갈립니다, 하는. 그게. 은근 헷갈려요, 그게. 명절로 퉁쳐야지. 이 머릿속에서. 쉬는 날이니까. 네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사장님 오늘 생신이라고. 네, 생신이세요?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9월에, 제 생일이 꼭 추석 앞뒤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민원연의 우리 캠프 가는 날 네. 그 앞뒤예요. 우리 캠프가 주로 추석 연휴 맞아요. 직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되게 유니크한 날이었네요. 유니크한 날이야 그게? 특별한 날이죠. 사장님 생일인데. 별게 다 유니크하네. 좋은 데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 날. 못 살아 내가. 네, 지금 아,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예. 제가 찬바람을 쐈더니만은요. 제 피곤하고 찬바람 쐬면 약간 구안화사처럼 얼굴이 이렇게 얼얼하게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막 이렇게 벌레가 얼굴 속에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막 살이 떨리고 그런 증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YTN 나는 지금도 그날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데 YTN 그 전 사장 그 진상 아저씨 그분 안 가셔가지고 우리가 엄청 기자회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과천에 마사회인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추워 죽겠는데 이제 우리가 발언이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차를 딱 탔는데 눈이 한쪽 눈 밑에가 정말 에일리언이 보이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근데 눈 밑에가 살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남수 사장. YTN 최남수 당시. 사장. 진짜 나는 그 사람 잊혀진 이름이네요. 너무 이제. 화가 나. 까먹고 그 사람 있었어요. 때문에 내가 그 하나 샀으면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손해배상 청구네. 법리 근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기 내려가실 때. 네, 이번에는 시골에 내려가면서 차에서 좀 찬바람 에어컨을 좀 쐈나 봐요.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그거 스트레스 때문 아닙니까? 너무 명절 피곤했어요. 스트레스? 꼭 명절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사실 요즘 제가 멘탈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의 멘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한겨레 때문에 속이 너무 많이 한겨레 사태요? 속이 상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언론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막 민원연이 열심히 하고 나만 한 건 아니지만 모두들 열심히 민원연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고 저도 돌아와서 지금 거의 이제 만 6년이 다 돼가는데 한다고 했는데 왜 언론이 더 나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정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기분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약간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조국 보도 네. 계속 또 나오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데 결국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도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아니 이거는 정말 조국은 유죄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전 언론들이 야 우리가 맞아. 네가 아무리 욕해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정파적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민원연 포커스를 지난 그 연휴 바로 전날 내려가기 직전에 썼는데 원래 제가 늘 민원연 포커스 쓸 때마다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 쥐어진 주면이 A4 반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원고지로 6장 정도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6장을 쓰기 위해서 한 3장, A4 3장을 쓰고 다 지우거든요.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근데 이번에는 글이 안 써지는 거야. 너무 무기력해지는 화가 거야. 나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나는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언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네.
개고생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난 겨울에 지난 정권 때 정상화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안 봤어요. 그냥 나 그런 걸 본다고 내가 뭐 나가고 우리가 저리톡에 이번에 이제 협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을 보니까 인사이트 문제 심각하지만 지금 니네가 남 탓할 때냐 KBS나 잘해라 그렇죠? 이런 댓글이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얼굴이 그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명절에 아무튼 겹쳐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얼얼 마취 주사 맞고 안 풀린 것처럼 지금 얼얼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혹시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네, 답답하게 수도 들리죠. 있는데, 네네. 오늘 워낙 목소리가 커서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마이크가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나온 새로운 뉴스도 많고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지만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뭐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뭐 이제 그 조국 후보 관련해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자 했으니까 똑같이 또 나보고 하도 뭐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난 나경원 얘기 안 해볼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로남불은 아니게 됩니다. 네. 아이 그게 뭐야? 일관성은 있다 그래요. 난 내로남불, 나는 나경원 얘기 그래 뭐 네 아들 이상한데. 뭐 공부 잘했다니까 아니 나 근데 너무 똑같은 프레임이 지겨워. 그래서 아니 그거는 프레임은 일단은 지겨운데 언론 말대로 하면 수상하면 파야죠. 근데 또 들어가기 전에 살짝 하는 얘기지만 야 진짜 너무 빠르게 반론이 착착착착 그죠?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서 진짜 야 진짜 이건 뭐 나경원이 다 읽어줬나 싶을 정도로 나경원의 해명이 너무 잘 들어있고 서울대 게시판에 그 내용 너무 구구절절 뭐 나경원의 그 공부 잘하는 아들에 대한 해명인가 그 글 막 다 써있고 야, 자 성실하다 진짜 이런 성실하죠. 자세가 왜 조국 장관 때는 그렇게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경원 아들이 더 의심스럽던데. 문제가. 완전 거의 뭐 확정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의심의 정도나 그 어떤 행위의 문제를 봤을 때 청탁이 분명하게 이건 완전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는 어찌됐든. 아니 일반 고등학생이 그 서울대 연구소 빌려달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은 안 근데 되고. 아무튼간에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법무부가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언론들이 아유 왜 그러면서 우리 기사 쓸 거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어떡해?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따옴표로. 네. 사실 저는 이게 왜냐고 물어보기 전에 이게 이미 있었는데 사실은 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법무부가 19일 열릴 당정 협의회에 이거를 이제 참여할 예정이래요. 원래 있던 거를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은 그때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반성의 의미로 만들었죠. 그러나 또 지키지 않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무튼 간에 개정안 골자는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확립이고요. 수사 중에는 정보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포토라인도 사실은 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이게라고 하면서 말들이 많았고요. 지금 그 포토라인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꼭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일종의 마녀 사냥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게 화면으로 그냥 사람을
망신 주는 거지. 일단은 출두가 중요한 거야. 출두하면 거기서 뭐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거기서 그리고 막 12시간 뭐 밤샘 조사 이러면서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이미. 그게 그냥 조용히 출두하고 조용히 뭘 하고 그러면 사실은 밝혀진 이후에 사실관계나 밝혀지거나 이런 다음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 사람이 출두하는 순간에 언론이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을 그냥 반 죽여놓는 거죠. 근데 뭐 근데 이게 없어도 기자들이 가서 찍지 않을까요? 근데 앞에서 막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지네들 24시간 말로는 대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미가 서비스 차원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준 건데 기자들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그런 말이죠. 자, 오늘은 아무튼 간에 검찰이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는 등의 처벌 내용을 집어넣은 그런 그 뭐 내용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내놨더니만은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공보준칙 개정을 거론하자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는 무엇이었냐라는 반론이 튀어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저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상하게 많이 들은 말이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칭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평소에 계셨던 분들도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너무 감싼다. 이건 아니다. 이 사람 버리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때는 피의사실 공표 안 했냐라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왜 내로남불하냐 자꾸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신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전임 박상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손보려다가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때문에 유보했지만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당정이 협의를 시작했다며 형사사건 보도가 금지되면 검찰의 밀실 수사가 우려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웃기시네. 아니 밀실 수사가 우려돼서 지금 우리가 검찰을 그렇게 다 보는 거야? 검찰에서 흘려준 어떻게 해도 얘네의 밀실 수사는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이거 누가 이런 지적을 한 거야? 이 지적이 나와도 이런 지적은 받아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아까 한국일보가 말한 내용은 사실 좀 짚어볼 이제 그 어떤 토론을 해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은 이게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아니 태블릿이 사실 언론이 밝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국정농단 네. 같이. PC가 네.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그 문서들이 막 공개되면서 증거가 막 나오고 네. 줄줄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그리고 이게 전적으로 걔네가 흘려준 거를 받는 거랑 그치. 다르죠. 검찰이. 거기다 국정농단하고 지금 조국 후보자 그때 거는 애 대학교 봉사상 위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이게 같습니까 그러면? 에휴 진짜. 자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재벌, 정치인의 비리 사건을 둘러싼 알 권리 침해 우려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국민적 의혹이 결부된 수사 때마다 언론은 형사 절차 투명성 감시 기능을 수행했다. 이는 검찰이 언론의 질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 언론이 난 왜 이런 걸 못했다고 생각하지? 형사 절차 투명성 감시 기능을 내가 보기엔 언론은 그냥 검찰하고 짜고 그냥 정보 받고 흘리고 서로 왔다 갔다. 에드벌룬 띄워주고 걔네한테 내가 평소에 잘 띄워줬으니까 나한테 좀 먼저 줘요 막 이러면서 우리 단독 한번 해줘. 네,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내가 또 무식한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어떤 개정안이 나올 거냐면요.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심의키로 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얼굴 공개 있잖아요. 네. 범죄자 얼굴 공개도 언론에 공개할 때는 네. 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할 건가 봐요. 내용을 심의키로.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목적의 공익성, 피의사실의 객관성, 피의자 이익 침해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언론에서는 다 같이 이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일보는 이런 말을 했네요. 검찰도 피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여권과 야당,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돌입한 형국이다라고 관측했다. 자, 그럼 자기네가 안 올렸으면 그 하늘에서 그냥 신이 자는데 막 귓속말로 다 얘기해 주나? 누가 봐도 검찰밖에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언론이. 요즘 우리나라 기자가 참 대단히 유능하신가 봐요. 그지? 절대 피의사실 공표 그 유출 안 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는 소리죠.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를 지적한 내용도 있네요. 네. 그죠? 한국일보 박진석 기자 관훈저널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네. 한국일보 기자 박진석 씨가 관훈저널에 이렇게 썼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정치권, 시민단체의 대응이 지극히 이중적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소리 높여 외친다.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공표된 피의사실을 소리 높여 외친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07년 직전에 BBK 사건과 이번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각 당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비교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시민단체라고 하니까 왜 우리밖에 안 내가 뭘 찔리는 우리 얘기하나? 마음이 라는 생각이. 나는 아무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사실 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취재가 된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다른 방식으로라도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관심을 가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감시의 기능이 들어가는 계속 의혹을 오히려 더 제기하고 언론이 이런 식의 보도들은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공표된 피의 사실을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표된 피의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언론이 대부분 이제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검찰발 정보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렇게 차라리 이거는 검찰에서 입수한이라고 분명히 언론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오히려 괜찮다. 이건 어디서 받아냈는지 뭔지도 모를 살살 뒷구멍으로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어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 아무튼 간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것인가, 조국 장관 가족의 피의사실 공표는 나쁜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냐 반대하냐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이미 서 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해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조국 때만 그런 말하는 거지라고 또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것으로. 네. 지금 추석 연휴에도 지금 나온 게 무슨 SBS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PC 하드 바꾸던 날 조국 장관 마주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주쳤대?
별걸 다 알아 하여간. 그리고 그 전에 뭐 조국 안의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뭐 이거 단독 보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직인 파일 그 발견된 거랑 네. 거기에 봉사상을 위조한 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내 컴퓨터에도 직인 파일 있고. 물론 우리 봉사상은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겠지만 우리도 봉사상 좀 줘볼까? 직인 파일, 그러니까 그 댓글이 너무 많아. 야 나도 우리 회사 직인 파일 가지고 있다. 그런 말 진짜 많이 하더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인 파일이 발견됐으니까 뭔가 위조했겠지? 이런 의심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검찰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언론이 이런 수준으로 남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뭐 할 만 끝도 없습니다. 네, 끝도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거 언제 보도지? 9월 10일 보도인데 미디어스 보도예요. 지만원 씨가 정대협 명예훼손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내가 왜 못 들었지? 이거를 보도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몰라가지고.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모욕한 지만원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고요. 대법원 일부는 그러니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2015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씨의 남편 김상석 씨가 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행위를 한다고 참 망상도 참 이런 말을 했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를 지만원 씨가 훼손했다면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2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윤미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의 형량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요. 그 2심 재판부에서 지만원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윤미향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거 너무 봐줬다. 그죠? 이게 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윤미향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인데 이 정도도 이런 말을 해도 봐주면은 우리 유튜버들 지금 축제 열겠네. 아무 말이나 해볼까 우리도. 그러니까요. 진짜. 아유 참나. 진짜.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명예훼손 유죄 10만 원.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네, 근데.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보니까 또 좋은 소식은 나왔어. 아니네. 네.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 또 예민한 문제 미디어 모니터를 해볼 텐데요. 같이 타파하자 가부장제 뭘 망설여 36.7%님 금격차 도망내 민원연 유튜브 모니터. No, you're not. EO고 위직 정치인 자리 대신에 지하철 버스 주차장 자리로 내는 생색. 네. 이게 제리케이의 No, you're not이라는 곡인데 네. 예전에 그 산이 페미니스트 분쟁 때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디스한 곡이에요. 한번 요 가사가 참 좋은데 네, 한번 전체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갈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제가 며칠 전은 아니고 이제 우리 남편네 회사가 네. 되게 큰 건물이에요. 근데 네. 우리 남편네 회사에 이제 같이 주차를 하는데 네. 1층이 제일 좋은 층에 장애인 전용 그 그쵸. 주차장하고 여성 전용 주차장이 이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우리 남편 회사가 나름 그런 걸 규정을 잘 지키는 회사여서 그거를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놨나 봐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는 지하 1층엔 절대 될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렇지. 딱 그렇게 말했어요. 지하 1층 좋은 자리는 이제 그러니까요. 다 장애인과 여성이 차지해서 될 곳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좀 살짝 안 지켜도 될 텐데 너무 열심히 지켜. 이제 우리 건물이 너무 그걸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운전을 되게 잘하잖아요. 주차도 굉장히 잘합니다. 프로 드라이버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승차감이 좋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 주차를 잘하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정말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 유튜버처럼. 유튜버처럼. 우리 희원경은 주차를 잘하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난 사실 별로 거기를 안 지켜. 꼭 여성이라고 거기고 가야 된다. 나는 진짜 잘하니까 저기 좁은 데로 가서 해야지. 막 이러면서 또 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많이 활용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걸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제대로 반론을 못 했거든? 근데 난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처음 이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여성들도 이해를 우리가 못한 거지. 그 맥락을. 이게 왜 생겼는지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분홍색 선이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이게 생겨서 여성들이 막 이게 생겨서 막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저도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또 처음 들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 몰랐네. 네. 그래요? 여성 유튜브를 안 전용 보니까 제가. 여성 전용 시설이 있다. 여성들이 왜 이런 걸 누리냐 하면서 거의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분노하고 막 화를 이렇게 많이 내세요. 네네,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성 전용 시설 그러면 난 자꾸 여탕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여탕은 당연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여성 전용 시설이 아니라 원래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탕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세대 차이인 것 아니 같은데. 도대체 여탕 말고 뭐가 있다고 자꾸 여성 전용 시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있다는 거예요. 여성 전용 시설이. 그거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부터 개요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저희가 계속 여성 혐오 관련된 유튜브를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네. 여성 전용 시설 내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여성 전용 택시랑 여성 우선 주차장 이렇게 일단 검색된 유튜브 영상들을 봤고요. 되게 여성 전용 택시는 아예 처음 들어봤어 나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아무튼 유튜버들이 이것이 역차별이다. 왜 우리 남성들을 차별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 주장은 딱 그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어디 성차별이 있어? 성차별은! 이러면서 그렇죠. 이미 성평등한 사회가 됐다. 완전 성평등한데 말이야.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차별을 받고 있어. 남자가.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남녀를 역차별.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야 평등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평등하게 아무것도 너희들만을 위한 어떤 것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짜증나게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는 게 생겼고 네. 여성 전용 택시라는 게 생겼다. 그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맥락을 좀 이해해 보자. 왜 이런 게 생겼는지 그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는 거 도대체 언제 도입됐습니까? 이게 그 2009년도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도입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되게 오래됐죠.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게 서울시 조례로 존재하는 건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서 주차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해요. 계속 우리가 사실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 우선해서 이왕이면 에티켓을 발휘해달라 그렇죠. 이런 거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 보면 막 이제 여기서 이제 독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독재? 그래서 그럼요. 여성만 돼야 되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 그게 왜 나와? 레파토리예요. 얘네들이. 공산주의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공산주의 이퀄 독재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비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시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뭐 남성 운전자도 주차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익산시나 시흥시 등 뭐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사실 이거의 목적 자체가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일단 주요 목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임산부는 당연히 여성이니까 임산부는 특히 여기를 사용하면 정말 좋겠니까 같은 여성끼리도 저는 이왕이면 임산부에게 양보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은 더더욱이 아시겠지만 주차장 있어요. 되게 구석이나 멀리 가서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목적한 엘리베이터로 가려면 힘들죠. 엄청 위험해요.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애 데리고 내릴 때. 그래서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자리가 조금 더 넓고 또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좋은 자리에 네,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에게는 이것이 이제 편의를 그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주는 공간이다라고 봤을 때는 더더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취지가 들고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이 왜 생겼는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보고서 순서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근데? 조금 이 맥락을 이해했다면 저희가 계속 말하는 이 시설이 생겨난 맥락이나 이 목적을 이해했다면 CBS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할 게 이제 CBS 방송을 얘기할 건데 미국 방송만. CBS 미국 CBS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을 때 너무 쪽팔리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가 아니고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 나는 CBS가 이러이러한 거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물론 이 사람이 보수 유튜버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경하니까 절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보수 유튜버가 다 그래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설마 않아요. 그렇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요 미국 CBS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너무너무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하나의 영상인데 이 사람 이제 유튜버가 이제 미국 방송에서 그러니까 미국 CBS에서 이제 한국의 여성 우선 주차장을 소개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CBS에서도 이제 왜 이게 있을까 하면서 막 되게 놀랍다 뭐 이렇게 막 앵커들이 막 우스운 장면을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웃고 그러거든요. 방송에서 우리나라 여성 우선 주차장을 보여주면서 미국 방송에서 그걸 비판한 거죠,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갖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웃고 뭐 분노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 CBS 방송을 보니까 아주 쪽팔려 죽겠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뭐 이렇게. 미국 CBS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이게 가짜 뉴스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때 실제로 CBS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영상을 내보냈더라고요. 2015년도쯤에. 그래요? 네. 안 되겠네.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것 봐라. 미국도 이렇게 비판한다. 우리나라만 비판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렇게 그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력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무슨 개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임산부와 장애인들에게 특별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여기 임산부 되는 데고. 원래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남의 그 권리를 뺏어야만 다른 사람의 권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애인이나 아니면 임산부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주고 여성 우선 주차장도 있고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있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파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81만 회를 넘어섰어요. 아, 그래요? 이런 걸 81만 명이나 보고 있었다는 게 참 유튜브의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예. 댓글 한 3,000개, 4,000개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댓글은 뭐래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동조하는 그럼요. 댓글들? 이제 이게 큰일 났네. 남자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아, 못 산다고? 여성 전용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남성 전용 주차장 큰일 없어서 못 났네. 살겠다라는.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아, 자, 근데 아무튼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주장,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차라리 뭐 그 돈은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해라, 누구를 위해서 해라. 나는 애초에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임산부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도 오르면서, 물론 저는 지금 제가 TBS를 가잖아요. 근데 TBS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꽤 있더라고. 이렇게 배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임산부 전용. 네, 그것처럼 예, 아예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장. 그러니까 멀리 걷기 힘들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자리가 넓어요. 그리고 내릴 때 힘들어요. 임산부가 되면요. 여러분 옆자리가 이렇게 좁으면 우리 이렇게 슉슉해서 내리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배가 걸려가지고. 네, 그 큰일 나요. 그래서 더 넓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라.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핑계, 약간 어설픈 핑계로 사실 들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웃는 거는 이제 사실은 여성 전용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있고 미국에는 여성가족부 없죠. 근데 우리는 여성부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성 전용의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들 문화로 보기에는 어색했나 보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진짜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여성 관련된 범죄들이 많고 물론 범죄하면 미국이지만 미국이 약간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저 미국 그러니까. 가면은 맨날 총 쏘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아요, 진짜? 미국이지만 걔네는 그 불감증 과연 그 불안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같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덜하지. 국가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무기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총 맞아 죽든 말든 간에 신경을 안 쓰고 약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좋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니 실제로 지하 주차장에서 범죄 표적이 여성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안에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 실제로 더 높고 범죄 피해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왔어요. 네. 일단은 경찰청 통계인데 그 범죄 발생 2018년 범죄 발생 시간 및 장소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무려 27만 건의 범죄가 있었는데 이 중에 2만 4천 건이 이제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어요. 비율로는 1.6%지만 넓은 땅에서 주차장 이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 강력 범죄가 총 260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력 범죄 중에 강간이나 유사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는 191건에 달했다. 그래서 어쨌든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어쨌든 이 주차장 안에서 그런 강력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벌이는 범죄도 뉴스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해진 사건,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회자된 사건이 2015년에 있었던 김일곤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해자가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차량에 타려던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살해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이 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타에 탑승한 순간에 이제 덮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난 거고. 이러한 비슷한 범행들이 2017년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도 일어났었는데 이때도 똑같이 지하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탑승하는 순간에 덮쳐서 이제 그 범행이 저질러졌었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약하니까 계속 그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타는 순간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MBC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제목이 참 웃기는 것 같아. 여성 노리는 맞춤형 범죄라고. 이제 맞춤형 범죄. 예. 네. 근데 아무튼 진짜로 여성을 노리는 이런 범죄들이 사실 많은 건 좀 분명해요. 자, 이 보도에선 지난 1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주부가 납치를 당할 뻔했고, 지난 3월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주부가 차에 타려는 틈을 노려서 괴한이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갈 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그 사실 주차장이 되게 이렇게 어둡고 막 구석구석 막 되어 있고 좀 깜깜하고. 네네. 그런 것
시였어요 예전에 그죠? 요즘은 제가 요즘 나아졌어요. 좋은 건물에 많이 가서 그런가? 아니 요즘 좀 나아졌어. 되게 환하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네. 그리고 뭐 감시 CCTV도 카메라도 좀 많이 있고. 설치되고. 네네. 근데 이게 도입될 때는 2009년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것이 그쵸. 실제로 이제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그쵸. 불안감. 여성들이 실제로 이러한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실제로도 뭐 그런 피해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공포심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네. 걸 여러 가지 통계에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도시 공간에서 여성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보니까 여성 응답자 중에서 지하 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네.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 환경 중에서 다른 어떤 순간보다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공포심을 느끼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였고 그다음에 뭐 이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여성 운전자 645명에게 주차장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2016년 사회안전성별인식도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0.9%, 남성이 40.1%로 어쨌든 여성이 훨씬 더 10%포인트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맥락과 이런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이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실제로 범죄 피해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게 네. 어쨌든 현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이 원래 이렇게 전에 무슨 여현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때도 그래서 화장실 이거 따로 해야 된다라는 말들 우리가 그 그쵸, 남녀 공용 같이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 하지 말도록 하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어떤 그 시기의 역사적 맥락 요즘은 좀 이게 덜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취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네, 남성 입장에서는 이게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게 저도 예전에 네. 예전에 뭐 동아리 할 때 이제 뭐 술자리 약속을 잡잖아요. 네. 근데 그 여성인 후배 한 명이 공용 화장실이 없는 술집을 꼭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이해를 못했죠. 뭐 굳이 나는 불편하게 전혀 없거든요. 공용 화장실 쓰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왜? 그냥 니네도 불편해. 니네도 깜짝깜짝 놀래. 저는 우리가 1도 신경 안 들어가면. 쓰는 때가 좀 더딘 거일 수 있지만 보통 남성들은 이상해. 신경 쓰시나요 공용 신경 화장실? 쓰는데. 아 그래요? 어떤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아, 이거 우리 더 상대적으로? 놀래. 네. 근데 요즘 공용 화장실 있더라도 많이- 한 명씩 들어가는 맞아. 거라 가지고. 근데 예전 그렇더라고. 술집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진짜 막 맞아요.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그랬지. 거 있잖아요. 네. 특히 술집이었으면. 그래서 그걸 공감하지 못했던 게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불편하고 되게 무섭고 이렇게 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튜버들은 절대 그걸 안 하는 거죠. 이 공감 자체를.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여성 우선 주차장이 그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관리원과 가까운 곳, CCTV 감시가 쉬운 곳, 그리고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장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 하도록 권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일단은 놓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아무튼 간에 도입된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해주면 그렇게까지 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진짜 여기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서 짜증나는 게 뭐 네 여자친구나 네 아내나 네 딸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그게 뭐가 불만이냐라고 말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불만이 가져야 된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의 말들이 너무 그래서 나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뭐 내 여자친구,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하면 된다. 그러니 이런 거 필요 없다. 진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계속 내 여자친구와 내 와이프와 내 딸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보호합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될 사회가 부분이죠. 같이 그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외에도 모두 밝은 대낮에 발생을 했고 또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녁이나 밤에는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밝은 대낮에는 주부들이 혼자 장을 보러 오니까 오히려 밤에 비해 범행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약간 음침한 곳, 그다음에 조명이 없는 곳, 그리고 CCTV 사각지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옥상 주차장은 밤이 되면 아예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조명이 없다 보니 CCTV 2대는 무용지물. 최근 대형마트 3사는 주차장 조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명을 강화해도 불안감은 또 남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인원은 확보해야 된다. 지금처럼 뭐 공익요원이나 뭐 아르바이트생 같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규적으로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차장은 인적이 드물고 차량을 이용한 순식간의 범죄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24시간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돌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네. 뭐 그렇게 뭐 짜증 나세요? 저는 그게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아무튼 힘들어 하시더라고. 아니 이렇게만 해서 범죄 예방률 높아진다면 할 만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권리의 문제라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성들도 어쨌든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평온한 삶을 누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뭐 이러한 권리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고 특히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여성들이 훨씬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보정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네. 화가 났지만 태연하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두 번째는 여성 전용 택시인데요. 정말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 여성 전용 진짜요? 택시. 몰랐네. 예. 자, 저는 요즘 카카오 택시를 불러보니까 막 이런 게 뜨기는 하더라고요. 웨이고 레이디요? 뭐가 떠요. 이런 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좀 됐어요. 지난 2월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고 솔루션즈라는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가 네.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를 시범 서비스 개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난 2월에. 근데 이 웨이고 레이디가 뭐냐면 여성 기사만 운전할 수 있고 또 성인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이제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뭐 남성도 7세 이하까지는 탑승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웨이고 레이디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사업자가 하는 특별한 사업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튜버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왜 여성만 우대해주냐? 뭐 남성 전용 택시는 어딨냐? 남자도 택시 타기 무섭다, 역차별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남자도 무서울 수는 있어.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 무섭다기보다 짜증. 자, 아무튼간에 이분들이 뭐가 또 불만인지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좀 일단 들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랑 비슷하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유튜버 맛XX님께서 지금 여성분들이 살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콜택시 부르면 바로 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면 택시를 타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택시 못 탈 것 같으면 택시 타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니 안 불안하게 타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까지 안 가나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일단 택시를 타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의아하고 또 팍 XXX님께서는 여성 전용 택시는 당연히 여자만 탈 수 있어요. 남자 따위가 타는 그런 택시가 아니란 소리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이러면서 비꼬기도 하는 거죠. 여성 전용 택시를. 그리고 뭐 또 다른 영상에서는 뭐 남녀 차별 안에 남성 여성 평등하다면서 왜 여성만 우대해줌 일반 택시도 해야 할 걸 여자만 해주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라냐 뭐 여성 전용 택시가 뭐냐 뭐 이게 나라냐는 거기서 왜 나와? 여자들만 타는데 왜 남자들이 세금 내냐 뭐 나라가 미쳤네 뭐 이런 댓글들이 줄줄 달렸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진 않죠. 조금이라도 세금이 투입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있죠. 세금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했는지 일단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여성 전용 택시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문제 삼는데 우리나라 교통수단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택시, 버스 뭐 다 들어가요. 그런 사업에서 여성 전용 제도만 생긴다? 당연히 불합리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 맞는 거니까. 뭐.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또 그렇죠.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었으니까. 네, 엄청나게 또 욕을 하면서 그리고 제목도 이제, 너무 웃겨. 네. 박원순 서울시장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택시 사업을 운행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그 면허를 발급해 줘야 돼요. 네. 서울시에서 그 면허를 발급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서울 박원순이 개입한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입한 것처럼 네네. 저런 제목을 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싼 택시 얘기? 탈 때 불안하다. 불안한 건 사실이고 사실 다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친구들 보면 택시 맞아요. 탈 때 꼭 그거 내가 택시를 딱 타고 나면 뒤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너가 지금 타고 가는 택시는 몇 번이야 이렇게 찍어주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꼭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택시에 대한 그런 불신이 불안한 불신 뭐 그리고 막 얘기 자꾸 하고 짜증나게 그런 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섬뜩한 경험들 막 네네. 얘기하는 거 엄청 듣고 이러면 네. 근데 진짜 그게 상대적으로 여성 승객일 때가 훨씬 더 훨씬 많고 많고. 저는 사실 택시 타면서 한 번도 막 이렇게 막 불쾌한 적이 손이 껐거든요. 택시 자주 타긴 하는데. 저는 네. 불쾌한 게 좀 다른 면으로 불쾌한 게 정치 말 걸고 얘기. 그러니까 정치 나 얘기 그냥 자꾸 조용히 하고. 가고 싶은데 네. 말 걸으니까 그게 짜증나는 그쵸, 거지. 그냥 그거야 뭐 그냥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그쵸. 해봤거든요. 몇 번 막 답 끊으면 안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거의. 저는 옛날에는 앞자리에 앉아버렸어요. 택시를 탈 바로요? 때. 네. 그게 왜요? 이상하게 뒤에 앉으면 사장님 자리, 우리는 그 뒤에 앉으면 약간 사장님 자리잖아. 그래서 그쵸. 제 옛날엔 진짜 요즘은 아니고 관례상. 옛날에는 꼭 택시를 타면 앞자리에 앉아야지 아, 겸손하게 야. 겸손하다고 아니, 생각했어. 택시 타시면서도 그런 겸손함을. 난 그게 되게 예의라고 생각했어. 근데 미국에서는 앞자리 못 앉게 한다며. 그리고 이제 뒷자리만 앉아야 되고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도 앞자리에 앉는 걸 싫어하고 불편해한다. 뒤에 앉는 게 좋다라는 그런 뭐 얘기를 되게 많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제 이제 당당하게 뒤로 딱 타는데 정말 예전에 앞자리에 앉아버렸는데 앞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진짜 뭐 외모서부터 어디 가냐 뭐 하냐 뭐 도착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계속 이제 뭐 말 얘기를 걸고. 말 걸고 정치적인 이슈로 뭐 또 막 약간 시비도 걸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뭐 세월호 배지 달고 저는 항상 달고 다니니까 그건 왜 달았냐 어쩌고 저쩌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또 문제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내가 그 웨이고 레이디를 좀 타보게 아니 모범 택시도 타는데 웨이고 레이디 그쵸. 만들면은 그게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아니 사업자가 그걸 사업을 하겠다는. 그렇죠. 보조금 좀 받는다고 지금 불만이라는 건데 택시 중에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조금 이게 웨이고 블루라는 것도요. 좀 더 이거는 좀 웨이고 블루는 이제 그러니까 같이 2월달에 발표한 게 두 개예요. 웨이고 블루랑 웨이고 레이디인데 웨이고 블루는 승차 거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콜을 하면은 바로 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웨이고 레이디는 마찬가지로 여성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대표적인 불만 사항이었거든요. 승차 거부랑 네. 그다음에 택시 타면 막 말 걸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이제 돈 좀 더 주고서라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냥 네. 사실. 네. 그러니까 택시가 그냥 그런 거 안 했었으면 네. 그런 서비스가 나왔겠습니까? 네. 역으로 그리고 생각하면. 그 없는 게 사실 맞는 거지. 네. 돈 더 주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니, 물론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그렇게 막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불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불만이 참 많으신 그 분들이 많으시고요. 근데 저희 주장은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맥락을 좀 이해해 달라.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그분들은 설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우리 남편처럼 잘 몰라서 그냥 툭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다. 오해를 지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 방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손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이렇게 소통하려고 해도 그 유튜버들은 아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툭 우리에 대해서 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주장은 너는 나빠가 아니고요. 좀 서로 이해 좀 하고 삽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아유 미련검탱님께서 뭐 하셨나요? 오늘은 민원연의 기둥 어떻게 하셨지? 민원연의 소중한 사무처장 김원경 사무처장님의 생신입니다. 소중한 사무처장. 다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또 미런 곰탱님께서 수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방송은 저에게 조금 어렵던데 환경의 역사도 알게 되었고 지금 문제점들을 또 알게 되었네요. 심지어 포털에 댓글 보면 한결의 구독 취소했다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더군요. 한결에는 지금이라도 문제점 인식하고 개선하기를 바라네요. 목요일 방송은 그냥 기레기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 보도를 해야 하는데 묻지마 보도도 아니고 무슨 짓일까요? 금토일 방송은 박서군 전 대표님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알게 되었네요. 저도 한번 듣고 싶긴 하네요. 이왕이면 11월에 날 잡구나 민원연 인터뷰를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성훈 전 대표님의 스토리가 더더욱 궁금해지는군요. 네. 일요일 방송은 전혀 몰랐던 전남대 함성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이런 부분도 역사 수업 때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게 느껴지더군요. 네. 그러게요. 근현대사를 좀 그죠. 저희 그 책을 들으시면 책 읽기를 들으시면은 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남대 함성은 제가 그 김남주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살아계실 때 조금 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제 그때 이 함성을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 선생님 성격에 딱 그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막 자기 혼자 막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름 으쌰으쌰 하고 다녔거나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웃음을 짓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시절에 엄혹했던 시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하신문을 만들었던 것이어서요. 참 멋졌다라는 생각 거듭합니다. 노란색 메모지님, 지난 방송 듣다 생각이 난 건데요. 한겨레는 타 방송 기자들에게 어용 언론이라는 소리 듣는 게 두렵답니까? 그러는 그들은 지난 정권에서 그들이 어용 언론이라 지대로 뭐라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어요. 평화가 답이다님 응원합니다. 도할배님, 요즘 팟캐스트에서 한경호에 대한 불만이 많이 토로되고 있던데 한경호가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건 이들이 임무와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평적 법리적 중립을 지키라고 민주시민들이 쌈짓돈을 털어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당으로부터 시작된 반시민적 민주적인 세력으로부터 민주와 시민을 지키고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균형이 최선인 양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어설픈 직업관과 직업 논리로 그들의 잘못을 포장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책무를 망각한 그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마음이 영표리님께서 이동영 TV 유튜브에 윤석열 정치검찰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콘텐츠가 업로드되었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이거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어요? 제가 주말에 움직이면서 하도 차에서 막혀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밴댕이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쁜님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 팟캐스트 정기 후원이요? 네. 팟캐스트 정기 후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지금 회원이 여전히 좀 늘어났어요. 회원자도 늘고 있고 구독자도 늘고 있고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햄릿의 친구님 화이팅. 대도 은하수 펜션님 1바 하셨고요. 뭐가 1바시죠? 살다가 어쩌다님께서는 링링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의 토요일에 제 페북에 썼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과거 태풍 뉴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티에노님께서 미탈 식구들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유튜브 댓글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